중국 베이징에서의 코로나19 재발현이 심상치 않은 모양입니다. 벌써 닷새 동안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는 처음 우한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해서 베이징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확산은 베이징 외곽의 심파디 시장이 발원지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 대부분이 이 심파디 시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베이징 밖에서 발생한 환자들로 이 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첫 발원이 되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심파디 시장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이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64%나 되고 축구장 157개를 합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베이징 농수산물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어를 다룬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나온 상태인데요.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연어에 유럽발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어가 바이러스 원인이란 증거는 없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수산물을 취급하다 확산시킨 것에 더 의심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베이징시는 유럽발 연어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베이징시의 천지닝 시장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왠지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외신에서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빠르게 이제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네. AP통신이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이 최근에 한반도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남측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뭐 이런 설명을 내렸습니다. 네네. CNN은 오랜 두 적대국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CCTV가 북한이 이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속보로 전했고요. 그리고 중국 신문사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만반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국에 화가 났다라면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해서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올리젠 대변인이 네네. 이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과 한국은 한민족이다. 이웃 국가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의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관방장관도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겠다.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입장이 살짝씩 다른 거예요. 네. 중국 측에서 보면은 한민족이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라. 근데 항상 옛날부터 중국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한국 문제는 한국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중국 측은.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은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협력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 입장 차이가 조금씩 네네. 다른 것이죠. 네, 뭐 외신에서도 뭐 상당히 크게 보도를 네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에도 여러 가지를 네. 좀 진동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 25,000명으로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얘기만 있었는데 네. 도장 찍어준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에 이 보도를 내놨잖아요. 네. 거의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독일이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 생산의 2%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네네. 입장입니다. 근데 독일은 2031년까지로 시한을 늦췄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36%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인데 왜 독일은 잘 살면서 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돈을 안 내고 무역도 우리가 너무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방위비를 2% 이상 낼 때까지 병사의 숫자를 약 절반 규모로 감축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한미군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국방수권법 2020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상당한 훼손이 없다고 의회가 인증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환 배치 지원 등을 통해서 감축하는 게 좀 가능하긴 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500명이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연시키면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당장 줄이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올해 이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네, 우리보다 뒤에 있죠. 네. 그렇군요. 독일이 결국에는 네. 근데 1.36% 여기서 2%로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물론 GDP 대비 2.6% 네. 정도거든요. 뭐 상황이 좀 다르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약간씩 다르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한테 화가 났다는 소식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화문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사관 건물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적혀있는 흑인의 네. 생명은 소중하다. 네. 네, 그 깃발을 내걸었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걸어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대요. 아니, 뭐 또 불쾌감 느낄 것까지는 뭐 있어요. 자기 뭐.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이걸 걸었어? 약간 이러면서 좀 심기가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 현수막이 13일에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당시에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연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가다. 다양성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는다.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사관도 이제 같은 SNS에 이 사진도 올리고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민들과 비통함을 함께 나누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평화로운 시위를 지지한다. 이런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많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있는데 좀 많이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대사관은 이틀 만에 이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인종주의를 우려하는 미국인들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려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해리스 대사의 의도는 뭐 특정 기관을 지지하거나 기부를 권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면은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딱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백인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일랜드 이민자 그렇죠. 출신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종교도 카톨릭이었고,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카톨릭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케네디 그렇죠.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글쎄 뭐 밖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또 미국은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터부를 네,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성 얘기를 네, 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영명했었는데 다시 또 발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뉴질랜드가 9일 0시부터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걸 선언하면서 모든 단계들 다 네. 풀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들을 다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보건부가 16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명이 다 영국에서 온 해외 유입 감염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은 입국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나오지 않아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가 그렇죠. 있었던 건데 그래서 9일에 이제 종식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해외 유입 때문에 감염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던 총리가 감염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뉴질랜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전 총리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네, 세계에서 최초로 네. 종식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쉽게 또 무너져 버렸네요. 그렇지만 종식 선언을 할 때도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종식 선언을 했는데 결국 뚫리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듣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현재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염력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한 듯 배수진을 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이재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자, 아직 베이징에서 지금 재확산이 돼서 이게 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닷새 만에 벌어졌는데 100명이 넘어섰고요.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베이징에 한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달 정도 전에 어느 정도의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인민이 승리를 했다. 우리가 정말 집에 꼭꼭 숨어 있었고 회사의 경영자들은 어려운 것을 참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조치를 해서 인민이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승리 선언과 더불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베이징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많은 도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 2019년에도 안 좋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호를 꼭꼭 걸어 담그고 웬만하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에 점점 인파도 많아지고 길에 없던 차도 나타나면서 차가 막히는 현상까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베이징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우한 때 당시에 이제 화난 수산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베이징에서는 또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소개하는 픽이라는 코너에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축구장 150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유동인구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그 날도 약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평소 같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간 숫자가 그만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축구장의 몇 개의 크기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꿔서는 여의도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정말로 시장이라고 하기엔 워낙에 큰 곳이고요. 우한에서 있었던 재래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숫자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당일에 굉장히 발병했던 그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검사를 한 8만 명 정도를 했고요. 또 이어서 한 7만 명 정도의 검사를 아주 급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바티 시장은 베이징 인구의 약 2천만 명이 사는 것 중에서 전체 농산물이 80% 이상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베이징만 커버리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 주변의 한 화북 지역을 전체로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채소, 과일이 매일같이 약 거의 2만 톤씩 취급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지난번에 우한 때 하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도대체 어디서 그렇다면은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냐? 지금 연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입 연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베이징에서는 연어 수입하는 것도 금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네, 일단 요번에 그 발견된 어떤 유전자랄까요? 이런 것에 검사를 해본 결과 유럽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라고 먼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19로 다 지역마다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한데 네. 중국에서 최초에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하고 또 유럽이라든지 남미 지역으로 가면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데 유전자 서열을 분석했다니만 유럽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어라는 것이 중국은 모두 수입물인데요. 따라서 연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금지를 하기도 했고 네. 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연어를 정말 손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연어는 죄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가 포유류에만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어류인 연어가 전염원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해산물이나 육류가 신밥이 이 시장에 반입됐다가 그랬다가 전염을 일으켰다. 뭔가 이런 일이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걸러지지 않은 확진자의 분비물이라든지 이것이 시장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연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연어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연어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굉장히 사랑받는 그 어종이었는데 지금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이 연어를 접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찝찝한 기분이 들겠죠. 연어를 지금 상황에서 먹기에는. 네, 근데 지금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우한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보다 강력하다, 특히 전파력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스러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러스가 강력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한테 검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이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의 재래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고 열도의 3분의 1이 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병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일 내에 이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 당국은 총력을 기울여서 막겠다, 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계획인가요? 네, 일단은 시 지역사회의 방역을 전시 상태로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베이징시의 최고의 권위자인 당위원회에서 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만 명 가까운 인력을 방역의 전투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 주변의 10개의 주택 단지가 봉쇄 시기에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화북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약 5개에서 6개의 성을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산동성이라든지 허베이성이라든지 이런 곳을 또 중요한 방역 비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타 지역, 흑룡강, 산동, 사천, 인남 이렇게 많은 굉장히 멀리 있는 지방 정부들도 최근에 2주 내에 베이징의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최소 14일간의 격리를 명령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초 감염자는 찾았나요, 이번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한에서도 감염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아마 이 최초 감염자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초 감염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비상 상황이 온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자,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일단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처음에 발병할 때보다 동요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국민들이 자국 내에서
3만 명, 네. 5만 명 이렇게 발병자가 나타날 때 네네네. 사실 정부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보인 바가 네. 있습니다. 통신원님 저희 죄송한데 지가 지금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원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끊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 이재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저께 급추락했죠. 코스피도 4%포인트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7%포인트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을 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고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미국에서 네. 현지 시간으로 전날 그 개별 회사채를 다 사주겠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런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습니다. 네. 이런 영향이 우리 주가에도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큰 건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는 오늘 5.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1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6.9% 급등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개인은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그런데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오늘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건이 네네. 있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는 이 악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내일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이시고, 아, 근데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것 같다, 뭐 굉장히 네.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사실은 지금 뭐 완전히 잦아들었다 할 수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경제는 또 하반기를 가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일단 네. 저의 상황이라면 전 좀 발 뻗고 자는 쪽을 택하고 아. 싶은데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도요. 그 대표적으로 차를 빌려주는 회사 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문 닫기 직전인데 큰 손들은 다 헐값에 매각을 했지만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이게 400% 넘는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긴 했거든요. 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게 또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건 참 위험하다. 오늘 올라서 오늘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그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오늘 역외 환율 네. 그러니까 역내 환율 시장 문 닫고 나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내일 증시는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2, 3년 정도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곳에 투자하겠다. 나는 묻어두겠다. 이런 간 큰 분들에게만 권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장독대도 아니고 맨날 먹고 산다고. 네. 근데 네. 증권 세제 개편안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채권 파생 상품 등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네. 부과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약간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 대다수의 단타 개미들에게는 네. 세제 개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 이게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결국은 폐지해 나가고 네. 매매 차익에서 실제로 돈을 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자를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증권 거래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잃든 벌든 무조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 거래를 잦게 샀다 팔았다 보통은 단타 중심으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손실을 봐도 자주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세제에서는 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내는 분들은 이른바 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억 단위 이상의 큰 손들인데
양도세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오랫동안 좀 묻어뒀던 큰 손들 혹은 좀 크게 수익을 본 분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으나 현재와 같이 작게 벌고 작게 잃고 사실은 조금 벌고 많이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개미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십니까? 조금 벌고 많이 잃는다는. 아, 그렇군요. 자,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세금 폭탄을 맞아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그 김구 선생님의 네.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백범 김구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2006년부터 16년까지 10여 년 동안 특히 미국의 유수 대학에 네. 많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뭐 하버드, 브라운 등의 대학교에 42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요. 이 돈을 장학금으로 쓰기도 했고 한국의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서 한국학 강좌도 열고 한국을 알리는 데 널리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기부하셨던 이 김 전 총장 2016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국세청이 2018년 10월에 이분의 자녀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건데 이 돈이 한 36억 원 정도, 27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해외에 있는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고 이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공익에 기반한 선의의 기부인데 상속세 9억 원을 증여세 18억 원을 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작년 1월에 조세심판원의 이 후손들이 이 조세가 정당한 것인지 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 그러니까 이 김신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걸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됐는데요. 그래도 14억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판정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14억 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구 선생 가문 그렇죠. 측에서는. 네네. 그럼 어떻게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전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수원 교차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생활정보지 교차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 회사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가 2003년에 18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와 함께 한 재단을 설립해서 이쪽에 기부를 하거든요. 네네. 이걸 통해서 학생들 1000여 명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도 지원을 했는데 2008년에 이 기부 행위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40억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8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세금을 140억 원을 물게 된 거예요. 그게 말이 그러면 되나요? 이 해당자들은 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은 정말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 그렇죠. 나올 수 네네. 있잖아요. 이 의결권 있는 회사 주식 5% 이상을 기부했다는 게 이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이유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선의의 기부를 차단한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2009년부터 이 집안과 나라가 행정소송을 벌이기 시작해요. 결국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2017년에 대법원이 이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황 박사는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이듬해인 2018년에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하기도 했는데 아마 김구 선생님 후손들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 해당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대한항공 이야기입니다. 땅 얘기인데요. 지금 송현동에 이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가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대한항공 측에서 민원을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에 땅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대한항공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급전을 마련하겠다. 이게 대한항공의 계획이거든요. 해서 예비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게 서울시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가능하면 대한항공과 협의를 해서 사들이고 영 안 된다 싶으면 강제 수용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공원 부지가 될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그 매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종의 그 부동산 매각 방해 행위다. 대한항공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물론 서울시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뭔데요? 서울시는 원래부터 문화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으며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대한항공에 밝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거고 예비 입찰에 참여하고 말고는 각각의 기업들이 결정한 거지 우리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 입장은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뭐랄까요? 서울 시내 바로 그 정말 딱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 얘기도 사실은 있잖아요. 뭐 여기 네네. 보면 뭐 다문화재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도 그래서 이 일대에 뭐 호텔을 세우겠다 네.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건 아직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한항공이 계속 이 토지 매각하는 거를 미루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는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어. 행정 명령을 통해서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데 땅값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를 하면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 원은 너무 적다. 이 땅값에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서울시는 2022년 앞으로 2년 뒤로 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급전이 필요해서 땅을 파는 건데 2년 뒤에 준다는 조건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새 또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빠르면 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비규제 지역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컨대 아주 악성 미분양이 많았던 청주 이런 데도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파주, 연천 등 이 접경지를 빼고는 사실상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보면 지난 2월에 수원 일부와 안양 만안, 의왕 5곳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나서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투기 세력이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로 아예 격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고 있고요. 법인 세워서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세력들 막겠다는 그런 방안과 갭투자 방지 대책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얘기했던 핀셋 정책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뭐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핀셋이라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죠? 그렇죠. 이게 핀셋이라고 집계는 네.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탐구생활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가해자 신모 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실 경비 노동자들 향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5명 중 1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꽤 많은 20%.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먼저 이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어떤 곳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감정노동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 것이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10월 16일 날 개소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과 관련한 실태조사 그리고 컨설팅, 심리상담, 교육, 홍보,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하시네요. 네. 교육에다 컨설팅, 심리 상담까지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셔갖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경비 노동자뿐이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 노동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이 노동자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또 식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감정 노동자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공공 부문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돌봄 분야, 요양보호사, 복지사 그리고 또 보육교사, 네. 예, 의료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이 감정노동 영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새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를 어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기업이라도 전화를 하면은 ARS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때 처음에 상담사 연결하기 전에 그 말을 꼭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녹음이 되고 있고 가족처럼 이렇게 잘 해달라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걸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뭔가 그래도 이분들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좀 회사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려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서 그 말 자체로도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네네. 시행되면서 맞아요. 그 말 사업주의 나와요. 의무로 그 예방과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콜센터 안내 음성들은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그런 이제 안내 문구라든지 팻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콜센터 직원들한테 말을 듣고도 그래도 여전히 막 갑질하고 막 막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나요? 처벌이 하면 좀 말이 힘든가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피해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먼저 끊을 수 없는 방침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경고를 하고 이제 먼저 단선 조치를 할 수 끊겠습니다. 있도록.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안내 멘트로 그 고객님의 이러이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상담이 종료가 된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그거 할 전화가 때. 끊어지는 거죠. 네. 더 많이 확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 끊을 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경비 노동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사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비 노동자들 주민들 갑질 때문에 피해 본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주민들도 많으세요. 네네. 여기서 아파트 차원에서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주민들도 많다는 미담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일들이 꼭 생겨요. 네. 그래서 이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최근 근무 환경이 어떤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 아파트 그 가구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다고 지금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 조건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의 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계약 관계가 또 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단기 계약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대표들 뭐 사소한 마찰에도 이 대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요. 업무 영역을 보자면 이 경비 업무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의 처리 또 주변부에 있는 다른 또 미화 영역과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차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들이 다 지하에 이제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구축 아파트들은 정말 심각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본의 아니게 이제 경비 노동자분들께서 발레 파킹을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하는 입주민들도 있고 그걸로 네. 또 가외비로 약간 좀 수입을 더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정식 네. 그 노동의 계약한 근로의 그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 일이겠죠. 원래 이제 그 주차 관리라는 것이 이제 경비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주차를 대신해 주거나 또 이번에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사건과 같이 이 이중 주차가 돼 있는 곳에 맞아요.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손을 대서 네, 밀어야 주차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노동 환경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이제는 알아서 그냥 입주민들이 알아서 주차하고 스스로 서로 이제 예.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최근에 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차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네. 이슈가 한번 됐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이웃간에 지켜야 될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서울시에서 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살펴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를 그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서 자치구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 노동자 종합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 무료 법률 상담, 그다음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는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비 노동자 분들이 고령층 맞아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또 다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교대제 근무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성들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런 이제 인터뷰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기관들이 많은데 잘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그리고 어디로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 같으면 뭐 인터넷을 찾든 뭐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경비 네네. 노동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여기 완전 그런 건 비난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현수막도 좀 활용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이제 익숙하지 않는 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현수막도 걸어서 이제 게시를 했었고요. 네. 또 버스 광고도 네네. 이제 했었고 지하철 지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지금도 그 돌아다니는 지하철에 영상물로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게 핸드폰 보느라고 잘 안 많이들 봐요. 보시죠. 그 SNS로도 저희들이 여러 그 네. 홍보 기자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굉장히 부당한 그런 취급을 받았고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모멸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되나요? 02722-2525 여기가 저희 심리 상담 네. 예약 대표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 예약을 받아서 네. 날짜와 상담사 선생님들을 배정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만 하기에는 서울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2개씩 거점 센터를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협약을 통해서 지금 도움 주시는 기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또 힘들다고 하면 객원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또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그 감정노동자 분들께 1:1 무료 심리 상담을 총 10회기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유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20가지의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이거는 2시간씩 4회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발성으로 그냥 한번 하하 웃고 끝난다든지, 그냥 잠깐 몇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처음에 도입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좀 열고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지 그런 순서를 정해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027222525라고 예, 하셨고요. 네. 근데 이거 빨리 되나요? 매칭이나 이런 게? 네, 좀 저희들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금방 되고요. 아, 예. 다행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은 신고는 어디로 하니까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응징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고센터까지 이제 운영을 네. 하면 가장 좋은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심리 치유 쪽을 좀 더 상담, 그래서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의 자존감, 네.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를 1차적으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네네. 그보다는 이제 또 예방이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꾸 사람이 다쳐오는데 사람만 치유해서는 안 되거든요. 원인을 네. 갖다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기업에 또는 기관에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한 예방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거기에도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런 게 경비 노동자분들을 포함해서 네, 많은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해준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자존감 말씀도 하셨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은 다른 데로 또 분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가 할 수 없이 쌓이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유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궁금한 게 이 감정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비대면이 증가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이제 그 새로운 변화들, 네. 그리고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감정노동 분야에도 유사한 저기 양태들이 보입니다.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 불안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들이 이제 많이 그 활성화돼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못 찾아오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고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지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택배라든지 온라인 맞아요. 상담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 그렇군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또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요. 또 병원, 코로나 치료 보건소, 이 병원 노동자들, 네네. 여기도 또 한 축이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한 노동 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좀 과민하게 대응하는 그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영역이다 네네. 보니까 과하게 이제 이 거부감을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또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하나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최근에 기억 남는. 뭐 제가 직접 이렇게 겪은 건 아니지만 그 택배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음식 배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짧은 순간에도 네. 뭔가 이제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빨리 이제 받는다든지 슉 하고 들어가 아예 버리고. 그냥 집 앞에 두고 네네. 가시라고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그 렌탈 서비스 하면 이 정비를 하러 네네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방문 날짜를 갖다가 그 미루게 되는데, 그때에도 좀 뭔가
그분들이 바로 지금 뭐 전염 내지는 양성 반응이 있는 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이제, 된 느낌. 본인이 이제 그런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영역에서 서로가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상호간에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영역들이 지금 많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막 그런 네, 부분 네, 조금 양해를 구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이게 상담 받으면은 정말로 많이 좋아지나요? 짤막하게 네. 사례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저희 센터가 이제 상담을 한 지가 네. 2017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지금 횟수로는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도중에 그 내담자들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와도 관계는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연락을 끊고 안 나오시는 분들 비중이 한 5% 미만입니다. 오.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네. 상담을 하고 종료를 하시는데 뭐 거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상담 윤리 때문에 그렇군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공개를 허락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영업 상담하시는 네네. 직종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무너져 계시다가 저희 상담을 통해서 진짜 본인의 이게 자아를 찾으신 거예요. 옛날 꿈이 이제 공예가였는데 실제로 그 공예를 공부하시고 수련해가지고 공예가가 되셨어요. 우와. 예,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작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새로운 변화고 본인의 인생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좀 찾게 된 계기가 됐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은 건데요.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네. 이 많은 이 감정 노동자분들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존중하는 마음이죠. 네. 타인의 노동과 그다음에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는 것인데 좀 더 뭐 쉽게 이제 풀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전문가들이다. 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네.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최전선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직원들이고 이분들의 이 숙련도가 높아지려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게 또 기업주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뭔지 네.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알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 찾기가 좀 더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권리를 찾고 또 배려를 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사회에서 전부 다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이정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내일 모레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장씩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처럼 나눠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